안녕하세요. 대법무관입니다.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문 8, 법령의 부관 설명. 자, 부관이라는 건 조건과 기한을 통틀어 말하는 용어죠. 실전에서처럼 풀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이른바 불능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었으면 결국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원래 해제 조건이 붙은 계약은 기본값, 즉 디폴트가 계약이 유효한 것이죠. 유효한 게 이제 그 기본값이고, 만약에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계약이 효력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하면 유효에서 무효로 되는데, 계약이 조건 성취가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이상 유효에서 무효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붙인 게 무의미하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유효한 계약일 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뭘까요? 다 필요 없습니다. 조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민법 151조. 예, 불법 조건, 기성 조건이 있는데, 만약에 조건이 법령이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불능 조건인 경우는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령행위로 한다.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해제 조건이 성취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효에서 무효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는 그냥 유효한 그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지 조건이면 거꾸로 무효로 되겠죠? 그리고 2번은 이제 기성 조건이라고 하죠.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되고, 해제 조건이 기성 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이랑 3번은 사실 같은 차원에서 이제 리버스가 된 거죠. 자, 2항 이제 2항 약혼 예물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혼인 불성립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이다. 맞는 설명이죠? 판례죠. 그 약혼 예물을 주고받는 거는 일단 줄 때 일단 유효하게 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파혼을 하게 되면, 약혼한 다음에 이제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제 결혼을 못하게 됐어. 파혼을 하게 되면, 자, 줬던 거 돌려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파혼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합니다. 사실 약혼 예물의 이제 약혼 예물을 주는 이 증여에 관해서는 결혼할 것을 정지 조건으로 이론 구성하는 방법이랑 결혼 못하게 되는 거, 즉 파혼을 해제 조건으로 이론 구성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즉 이제 약혼 예물 수수 당시에 아직 증여가 효력이 없고 결혼을 해야지만 증여의 효력이 생긴다는 구성과, 약혼 예물 수수 당시 일단 증여가 효력이 있는데 결혼을 못하게 되면, 파혼을 하게 되면 증여가 무효로 된다는 구성, 이 두 가지 구성 다 이론상 가능하잖아요. 모두 가능한 생각이겠지만 판례는 이 후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약혼 예물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그러니까 후자로 보는 겁니다. 다음 3번.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 그러니까 조건 또는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이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곳이 상당한 경우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틀린 설명입니다. 3번 틀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조건의 기한 구별 문제인데, 조건에 따라서 이행할지 말지가 정해집니다.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알 수 없어요. 이행할지 말지는 불확실한 겁니다. 이건 슈레딩거의 고양이죠. 고양이가 살았나 죽었나? 이거 불확실한 겁니다. 반면 기한은 그냥 이행하는 걸로 정해져 있어. 이행하는 것 자체는 확실해. 근데 그게 언제 이행기가 되는지 그게 불분명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행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해. 그냥 고양이는 살아있어. 확실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언제 이행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이제 기한이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사실이 발생해야만 사실이 발생해야만 채무를 이행해야 되고,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이행해야만 하는 것인지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이게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라고요. 기한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에요. 이게 사례가 뭐냐면, 예를 들어 갑이 을 상대로 그 물품대금 지급 청구 소를 제기했어요. 근데 중간에 갑이랑 을이 합의를 합니다. 어떤 합의를 하냐면, 이제 을의 채무자가 병이거든요. 을이 병한테 돈 받을 게 있으니까 갑이 을한테 돈 달라고 한 소송에서 갑이 그냥 병한테 돈 받아라. 나 말고 어차피 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느니 그냥 병한테 그냥 직접 받기로 하고, 대신 병한테 이제 받고 갑은 을에 대한 소송을 그 청구를 포기한다. 그쵸?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합의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갑은 병으로부터 돈 받고 갑이 을에 대한 청구는 포기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갑과 을 사이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합의서에 썼겠죠? 이 모든 합의 사항은 갑이 병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정한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에 갑이 병으로부터 돈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 합의가 효력이 발생한다 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이 조건이냐 아니면 기한이냐, 이게 문제됐어요. 이런 경우는
기한이 아니라 대체로 조건에 해당됩니다. 즉 갑이 병으로부터 돈을 모두 지급받아야지만 갑이 을에 대한 청구 포기가 유효하고요. 만약에 갑이 병으로부터 돈을 지급하지 못한 이상 갑의 을에 대한 청구 포기는 아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조건이 아니라 기한으로 본다면 갑이 병으로부터 돈을 다 못 받더라도 어쨌거나 갑이 을에 대해서 청구를 포기한 거가 유효하게 되는데 그럼 갑은 돈을 결국 못 받게 됐죠. 갑은 돈을 이쪽으로도 못 받고 병으로부터도 못 받고 을로부터도 못 받고 그런 결론적 부당하다 이런 고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3번 틀린 거예요. 조건입니다. 다음 4번 기한이행 상식 특약은 일반적으로 채권자를 위하여 두는 것인 점 일단 맞습니다. 기한이행 상식 특약인 것 자체가 뭐냐면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가 이자를 뭐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그 즉시 변제기가 도래한 걸로 간주되도록 하는 특약 같은 걸 얘기해요. 실무에서는 이제 이벤트 오브 디폴트라고 해가지고 그 디폴트 났다가 이제 돈 못 갚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국가 부도할 때 이제 디폴트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디폴트가 나오면 그 이벤트 오브 디폴트 EOD라고 해요. 이 EOD가 나면 그 즉시 변제기가 도래한 걸로 하는 약정을 이제 기한이행 상식 특약으로 합니다. 실무에서는 그냥 그 기한이행 상식 특약이라고 하면 입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말이 길어서 그냥 EO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쨌든 이 특약의 취지는 잘 아시겠죠? 당연히 채권자 즉 돈 빌려준 사람을 위한 특약입니다. 상식적으로 뭐 그걸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렇죠? 뭐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하기에는 여백이 너무 좀 부족합니다. 어쨌든 이런 점에 비추어서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기한이행 상식 특약 형성권적으로 보는 게 추정하는 게 타당하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원래 그 기한이행 상식 특약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정지조건부, 다른 하나는 형성권적. 정지조건부 기한이행 상식 특약, 형성권적 기한이행 상식 특약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정지조건부는 말 그대로 그 사유가 존재하면 정지조건, 그 조건이 성취되면, 그러니까 이자 연체가 있으면 그냥 그 자체 즉시 그 순간 뭐 다른 걸 기다리지 않고 바로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을 그 정지조건부라고 해요. 정지조건부 기한이행 상식 특약. 형성권적 그게 아니라 뭐 이자 연체 같은 이제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이자 연체가 있다고 해서 바로 변제가 도래하진 않아. 다만 채권자 뜻에 따라서 채권자가 그럼 기한이행 상식 처리하겠다라고 통지를 하면 그때 이제 비로소 변제가 도래하는 겁니다. 즉 형성권적 경우는 기한이행 상실 처리를 할지 말지를 정할 수 있는 옵션을 채권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게 옵션을 행사함으로써 기한이행 상실 처리가 되도록 법률 관계를 형성할 권리를 준다는 뜻에서 형성권적 기한이행 상실 특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정지조건부인지 형성권적 기한이행 상실 특약인지 이거는 어떻게 정하나요? 이 둘 중에 무엇이란 겁니까? 그거는 당사자들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채권자, 채무자, 그 대주랑 차주가 돈 빌려줄 때 우리는 그 이자 연체하면 바로 변제기 도래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기한이행 상실 특약이 이제 정지조건부인가요? 형성권적인가요? 우리는 이건 정지조건부로 하기로 합시다. 그냥 안 내면 그 순간 그냥 바로 제가 연락 안 드려도 바로 그 순간 변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합의하면 그 합의에 따르고 또 만약에 우리는 형성권적으로 하죠. 뭐 이거 꼭 디폴트 안 나게 해도 좋을 수도 있으니까 뭐 우리는 뭐 이런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기한이 상실하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채권자가 통지하면 그때 그 처리를 하도록 한다.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마도 계약서에 정하기 나름이에요. 계약서에 쓰기 나름이야. 근데 좀 불분명한 경우가 문제거든요. 그렇죠? 불분명 그 당사자 입장이 무엇인지 당사 의사가 무엇인지 좀 불분명할 경우 일반적으로 채권자를 위해서 기한이행 상실 특약을 두는 만큼 기한이행 상실 처리를 해서 채권자가 바로 그냥 돈을 받을지 아니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변제기를 예정대로 유지해서 이자를 그때까지 계속 받아나가면서 채무자 좀 살아날 수 있게 할지 이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유리할지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한이행 상실 처리가 된다고 해서 채권자가 꼭 좋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커머셜한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상업적인 고려, 상업적인 판단을 해서 채권자 입장에서 본인이 유리한 걸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 옵션을 주는 게 채권자한테 유리합니다. 이론상으로 봤을 때 옵션이 있다는 것은 언제나 이익이에요. 애당초 기한이행 상실 특약이 채권자를 위해서 한 조항인 만큼 형성권적인지 아니면 정지조건부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하면 유리하게 옵션을 주는 형성권적으로 추정합니다. 정확한 설명이죠. 다음 5번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중도금을 기한에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거로 합의한 경우 이 합의를 이른바 이제 자동 해제 조항이라고 합니다. 매매계약에서 자동 해제 조항 또는 이제 중도금 관련된 이제 실권 약관이라고도 말하고 자동 해제 조항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하여튼 매매에서 대금 안 내면 그냥 바로 해제된 것으로 합의를 한 경우입니다. 매매 계약서에 우리는 중도금 안 내면 그냥 바로 해제된다. 이렇게 오케이 하고 이제 계약서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된 걸로 보아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 경우는 형성권적이 아니라 정지조건으로 봐요. 왜 이런 중도금 미지급 중도금 미지급 시 해제되는 이 특약, 이 중도금 미지급 자동 해제 특약은 왜 정지조건부로 볼까요? 왜냐면 이 중도금 단계까지는 매수인 쪽에서 중도금 대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매도인 쪽에서 뭐 해야 돼요? 매도인 쪽은 할 게 없어요. 매도인 쪽은 돈만 받으면 됩니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잔금 줄 때, 물론 계약을 좀 특이하게 해가지고 중도금 지급 시점에 이제 소유권 넘기는 걸로 합의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고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일단은 계약금 중도금까지는 그냥 매수인 쪽에서 일방적으로 낼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도금까지 다 내고 이제 잔금 지급할 때 이제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동시에 소유권 이전에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중도금 단계에서는 매도인 쪽에서 할 게 없어요. 그냥 매수인만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제 그 매수인만 이행해야 되는 의무를 아직 동시행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자동 해제 조항이 있는 이상 자동 해제가 그냥 바로 됩니다. 잔금 경우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가 동시행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매도인 쪽에서 이행 제공까지도 해야 비로소 상대방을 채무 불이행에 빠지게 한 다음에 뭐 최고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잔금 단계에서는 잔금 안 냈다고 해서 바로 뭐 해제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도금 단계에서는 중도금 미지급만으로도 매도인 쪽에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 해제 조항을 넣어놨으면 자동 해제된다. 정지 조건이다. 정지 조건부다라고 보는 겁니다. 판례가. 여튼 중도금 미지급 시 자동 해제에 관한 이 5번 설명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1번 맞다. 이 조문에 있는 거예요. 기성 조건으로 불능 조건이면 미성취된 것처럼 처리한다. 해제 조건이었으면 해제 조건이 미성취된 걸로, 즉 조건 없는 유효한 계약이 된다. 2번 약혼예매 수수 일단 증여로서 일단 유효하다. 일단 효력이 있고 다만 파혼하게 되면 증여가 무효로 된다. 즉 파혼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다. 3번 틀리다. 이게 조건과 기한의 구별 문제인데요. 어떤 사실이 발생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행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가 달라지잖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상자에 이걸 담아가지고 물어봤어. 내 채무 이행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이제 슈레딩거의 채무죠? 모르잖아요. 왜냐면 이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사실이 발생할지 안 할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이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이행할지 말지가 슈레딩거의 채무이기 때문에 이게 조건인 거예요. 자, 4번 맞습니다. EOD 특약은 이제 채권자를 위한 특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분명하면 채권자를 위해서 채권자 유리하게 이제 옵션을 주는 걸로 봅니다. 형성권적으로 보는 거죠. 5번 맞는 설명이죠. 부동산 매매에서 중도금 지급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 의무 단계이기 때문에 자동 해제 조항을 뒀다는 얘기는 조건부로 그냥 바로 그 조건이 성립되면, 즉 중도금 미지급하면 바로 그냥 자동 해제되게 만들기 위해서 당사자가 넣었던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제된 걸로 보는 거예요. 잔금 지급의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중도금 지급은 매수인의 일방적 의무이기 때문에 자동 해제 조항을 굳이 넣었다는 얘기는 그냥 자동으로 정말 형성권적이 아니라 정지 조건부로 해제된 것으로 하려고 이 조항을 넣었다로 해석하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이상으로 민사법 8번 해설 마칩니다. 이제 공법 9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